자, 시사의 중심 정치와이드 바로 속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방송 시작 직전에 속보가 하나 들렸는데요. 지금 방송 자막으로 나갑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동안요, 교체설 며칠째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 교체설 나올 때마다 부인했거든요. 그런 일 없다. 잘못된 내용이다. 그러나 오늘요, 방금 전에 김성한 실장이 자진 사퇴했다는 내용 들러오고 있는데요. 지금 속보 계속 나갑니다. 여기 뭐 대학의 복귀 뭐 이런 이유를 좀 댔는데요. 정부 성공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낸 상황입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요. 바로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오늘 이르기까지 최근 며칠 동안 진행된 사항들입니다. 지난 24일이요. 소해수날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안보실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불참입니다. 이때부터 뭔가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어제 외교부 청사에서 강연이 잡혀 있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이상기로 확실히 있었습니다. 이때 본격적으로 교체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나 이 당시에도요, 대통령실은 그런 일 없다라고 강력히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어제는요, 윤 대통령과 오찬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뭐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요. 국정에 부담 안 됐으면 그리고 학교로 복귀한다 이런 말을 남기면서 자진 사퇴를 한 겁니다. 다음 보죠. 오늘 김성한 실장이 자진 사퇴 입장을 내면서 밝힌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학 복귀 후 윤 정부 성공에 최선 다할 것이다. 국정 운영에 대한 부담 얘기를 꺼내면서 그만둡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그동안 교체설이 있었을 때 여기 보면 사의 표명 사실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 김대기 비서실장조차도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며칠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자진 사퇴 속보가 지금 들어온 겁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께요. 이렇게 되면은요, 대통령실 설명이 아니었던 겁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지금 자진 사퇴 소식도 들려왔고요. 네. 이 상황이 지금 뭐라고 이해하십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전부터 이렇게 김성한 실장이 나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의전 비서관 지난 16일 일본 가기 전에 예, 의전 비서관. 안보실 밑에 소위 외교 비서관도 스스로 어떤 의지를 그만둔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그러다 보면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예. 외교안보실과 외교 라인 안에 입장 차이가 있어서 갈등이 있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 또 혹은 뭐 대통령이 생각할 때 굉장히 어떤 그동안의 과정에서 프로토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중대한 실수를 연거푸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예.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부분은 이 김태효 예. 차장과의 안보실장과의 어떤 입장 차이. 가령 예를 들면 너무 우리가 일본과 미국만 쫓아갈 경우에 혹은 예. 또 우리 나름대로는 또 미국과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예. 다른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너무 그런 일정에 집중해서 우리 외교하는 데 대해서 소위 정통적인 외교 라인에서는 좀 반대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특히나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너무 예. 지나치게 지금도 뭐 그런 여파가 오고 있습니다만은 예. 교과서 문제도 있습니다만 미리 너무 선심을 많이 주는 부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국익이라고 하는 것 예. 쪽에는 그 실리 외교라는 차원도 있지만 국민의 자존심도 있고 또 그런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너무 대안 없이 단일 옵션으로 가는 데 대한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그럼 보입니다. 최근에 어떤 외교 일정 그런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김성한 안보실장이 다른 의견을 제시했고 그 안보실 내에 또 다른 쪽과 어떤 충돌 과정이 있었고 그 결과가 이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교 비서관만 하더라도 예. 한반도 교섭 총괄했던 핵 관련된 전문가인데 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일본에 경도되는 3.1절 축사도부터 나오는 지나치게 예. 한번 그냥 너무 투명하게
너무 나이브하게 외교 라인을 오픈해 가는 것에 대한 전략적인 내부 논의에서 예. 뭐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가자는 입장이 있고 그렇게 갔을 때 우리가 테러라든지 다른 옵션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그런 몇 가지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예. 토론에 격렬하게 붙었을 가능성이 많고 또 결과적으로는 아마 이 과정에서 비둘기파 정통적인 외교 예. 라인은 오히려 축출되고 매파 대통령 그냥 강하게 밀어붙이자는 의견만 득세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속보 알려드리면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그동안 교체설이 있었는데 오늘 자진 사퇴 입장을 냈거든요. 그리고 사퇴한다는 입장과 함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만 논란은 지금부터 시작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신지호 전 의원님. 사실은 김성한 실장은 윤 대통령과 초등학교 동문 뭐 이렇게 소개도 되고요. 그리고 외교 분야의 과외 선생님. 그러니까 대선 때 당시 여러 가지 설명이나 이렇게 학습 이런 걸 좀 주도했다. 이렇게 알려지는 내용인데 사실은 자진 사퇴까지 간 거 글쎄요. 대통령과 뭔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벌써 등장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이미 몇몇 언론에서 다 났어요. 왜 이렇게 이제 자진 사퇴에 이를 수밖에 없는가? 예. 다음 달에 이제 12년 만에 국빈 방문을 미국을 합니다. 예. 근데 국빈 방문을 할 때는요.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문화 행사가 반드시 거기 이제 동반되게 돼 있죠. 예.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보도했나요? 미국 측에서요. 우리 블랙핑크 걸그룹 4인조 그다음에 레이디 가가인가요? 합동 공연하는 거. 예. 이거를 워싱턴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에 이제 미국에서 몇 차례 얘기를 했고 그런 제안을 우리 그 워싱턴의 우리 대사관이 이 안보실에 그걸 다 당연히 보고를 했겠죠. 예. 근데 그게 누락이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거 뭐 비둘기파 매파 뭐 그렇게 또 뇌피셜로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예. 제가 봐서는 이거는 보고 누락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럼 문화 행사가 미국 쪽에서 제안이 있었고 이걸 갖고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뭘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은 게 이게 결정적 이유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그 기존의 보고 라인과는 다른 라인을 통해서 미국 측으로부터 그런 제안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럼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토록 중요한 거를 그러니까 왜 보고를 누락했는지 뭐 예. 제가 봐서는 이제 밝힌다면 그 부분을 밝혀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김성환 실장이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예. 그러면 국정 운영이 자기가 그 외교안보 총괄하는 실장으로서 국정 운영의 부담이라는 거는 다음 달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는데 예. 안보실장이 안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예. 따라가는 게 부담이 될 거다. 그럼 자신의 존재가 국정에 부담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그러니까 거라는 바로 겁니까? 그 사건, 보고 누락 사건 때문에 아. 이렇게 된 거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요. 결국 이제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해서 예. 이렇게 뭐 매듭이 지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김용주 전 의원님의 분석, 그다음에 신지호 전 의원의 분석 각각 달라요. 신지호 의원님의 분석은 사실은 그 문화 행사 이 부분에서 뭔가 탈이 났다 지금 보고 누락 이게 문제가 크게 되면서 물러난 거 아니냐. 그리고 김용주 전 의원께서는요. 앞서 사실 외교 라인, 안보 라인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의 충돌이 있었고 그 충돌을 굳이 표현을 하자면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었는데 비둘기파로 간주가 되는 김성한 안보실장이 이번에 물러나게 된 거다. 약간 이런 해석이에요. 약간 이 분석 내용의 규모가 좀 다르긴 해요, 지금.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하지 않고요. 그냥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아까 말하면 이럽니다.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되지 않았으면 요 정도입니다. 지금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은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의문이 드는 지점이 그래서 나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요. 대통령실 그리고 김대기 비서실장조차도 교체설 사실 무근이다. 그런 거 없다라고 굉장히 단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성환 안보실장은 오찬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계속해서 교체설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더군다나 국빈 방문을 앞둔 상황에서 그게 말이 되는 거냐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자, 김연아 전 의원님.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글쎄요, 저희가 다 알 수 없는 내부의 복잡한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외교 안보 라인에서 뭔가 이해가 충돌되는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과연 이게 우리가 외교를 계속 펼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예. 측면에서 김성환 실장은 이제 본인이 여기서 이렇게 계속 뜻이 뭐 다를 수도 있고 표현 방식이 다를 수도 있고 이번에 뭔가 문화 행사와 관련돼서 징계성 문책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로 의견을 모으는데 본인이 좀 물러나는 게 더 국익을 위해서 합당하다고 내린 결론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이 돼봅니다. 아직은 이게요 무슨 뭐랄까요 어떤 현상은 벌어졌는데 그 현상이 지나온 길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지점에서 저 지점으로 분명히 진행은 됐는데 그 과정을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번에는 설주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께요. 김성환 실장이 오늘 내놓은 입장문 중에 한 대목이 이게 있습니다. 네. 1년 전에 보직 제안을 받았을 때 한미 동맹 복원 그리고 한일 관계 개선 등 토대 마련한 뒤에 학교로 돌아가겠다. 이런 입장을 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고 이번에 입장을 냈어요. 네.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조건이에요. 한미 동맹 복원, 한일 관계 개선. 이 조건이 충족이 됐으니까 나는 학교로 가겠다. 이겁니까? 말이 어떻게 안 되죠. 보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인 한미 동맹 복원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회담이 국빈 방문이 목전에 이게 지금 있어요. 잡혀 있는데요. 예, 근데 이걸 복원이 됐다? 이건 제가 봤을 때 그냥 떠나면서 하시는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그 두 번째 문제 있는 새로운 후임자가 오더라도 차질 없이 업무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 거의 저는 이렇게 보면 거의 마음 상에서 떠날 때 나 없이 잘해봐. 이렇게 저는 보이거든요. 아, 지금 행간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읽으셨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 일련의 사태들 지금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외교비서관도 사직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오히려 가장 중요한 김성환 안보실장이 그만뒀다는 점이에요. 이거 정말 생각을 해보면 정말 예. 난파선에서 뛰어내리는 각자수생을 위해서 뛰어내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교라인이 완전히 붕괴됐다고 보이거든요. 만약에 설주환 부위원장의 분석대로면은 김성환 실장은 무책임하게 그냥 떠나버리는 겁니까 그러면은? 근데 그만큼 자기가 떠날 수 아무리 그 마음이 어떤 개인적인 자존심 아니면 업무상의 차질 이렇더라도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자리가 갖고 있는 무게감 때문에 저는 어찌 보면 그 직을 수행을 한 다음에 미국 국빈방문 아니면 G7 회의까지는 다 마치고 그만둬야 된다고 봅니다. 길게는 7월 달에 예정됐을 수도 있는 기시다 총리의 방 한까지는 어찌 보면 완성을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가장 초입 단계인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지금 그만둔다는 것은 일단은 가장 여기서 결론은 뭐냐? 예. 대통령실의 외교 안보 라인이 분명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이 한 가지 원인은 아니고 아까 그 세 분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저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도 봅니다. 다만 지금 보도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진짜 무슨 한미 합동 공연 이 문제 때문에 보고 누락이라든지 이것이 뭐 보고가 누락돼서 정상회담이 취소될 만큼의 중요한 문제였다. 예.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문화 행사 하나를 못했다 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예. 대통령실 안에서 이러한 부분과 업무적인 부분, 그다음에 어떤 권력의 암투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어떤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오늘의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 나오는 것들이 팩트에 기반한 얘기는 거의 없고 아직 모릅니다. 이제 상상의 영역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추정을 하신 거죠 지금 네, 계속. 이렇게 뭐 그렇게 뭐 발언의 자유는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뭐 외교 라인이 붕괴됐다, 외교 라인이 붕괴됐다 그 정도의 극단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요. 예. 예를 들면 다음 달 4월 이제 4월 10며칠 아니에요. 예. 이제 며칠 한 보름뿐이 안 남았어요. 지켜보자고요. 과연 그러니까 미국 12년 국빈 만에 방문, 예. 12년 만에 국빈 방문이 예. 이 외교 라인이 붕괴됐으면 그게 제대로 작동 안 할 거 아닙니까? 한미 정상회담도 엉망진창 될 거고 지켜보자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아주 괜찮은 정상회담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그 외교력이 저 안보실장 한 명이 뭐 교체된다고 해서 뭐 될 게 안 되고 뭐 이런 정도의 것들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 누락이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더군다나 그
질 바이든 여사의 그 아이디어까지도 그 제안에 포함된 건데 이런 것들이 보고 누락이 됐다라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예. 큰 문제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시 수습하는 과정에서 예. 있는 일이고 아마도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외교 라인이 붕괴됐으면 그렇게 희망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 더군다나 이번엔 국빈 방문이에요. 모든 격식을 갖춘 정상 간의 만남이 지금 미국에서 잡혀 있는 상황인데 그 직접적인 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자진 사퇴를 했다는 내용이 속보로 좀 들어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장 또 새로운 실장 누가 될까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리고 과연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뭔가 역할을 자리 잡을까 뭐 이런 것도 관심사긴 합니다. 일단 뭔가 교체설 나 돌았는데 정말로 오늘 자진 사퇴 입장이 나왔습니다. 오늘요 이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충분히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입장이 너무나 달랐거든요. 아마 기자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이 시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요. 다음 주제도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역시 대통령실과 관련이 좀 있습니다. 보시죠. 자, 제목으로 확인해 보죠. 도어 스태핑 사라지고 라이브로 간 윤 대통령.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어 스태핑을 요즘에 안 하고 있죠. 근데 라이브로 갔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일지 화면으로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달 들어서 있었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날짜별로 정리가 되는데요. 윤 정부 라이브 방송이요. 그러니까 국정 관련 회의를 라이브로 국민들한테 전달을 한 겁니다. 직접. 이 라이브가 그 라이브를 말하는 거군요. 여기 사진 보시면 뭐 이런 모습이었어요. 주 60시간 이상 근무, 건강보호 차원에서 안 된다. 뭐 이런 모습. 방위로 첫 국무회의. 이게 생중계가 됐거든요. 당시에. 좀 더 날짜별로 정리가 되는데 소개해드리죠. 3월 6일에는 외교부 장관이 이 징용 문제 해법 요거 발표를 했죠. 요거 장관이 지금 나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15일에는 비상경제 민생회의 윤 대통령 주재했죠. 그리고요. 21일 국무회의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28일 국무회의도 역시 공개됐습니다. 원래 국무회의는요. 이렇게 한 주 간격을 두고 대통령과 총리 주재 이게 바뀌거든요. 근데 연속해서 2주 윤 대통령이 주재를 하고 생중계가 된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비상경제 민생회의 역시 생중계가 됐습니다. 이례적이에요. 한 달 안에 굉장히 많은 국정 관련 회의를 생중계로 전달을 한 겁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 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한일 관계는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의 관계가 아닙니다. 한일 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UN 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됩니다. 자, 지금 속보가 더 들어왔습니다. 김성한 안보실장 관련된 건데요. 윤 대통령이요. 김성한 안보실장 사의를 바로 수용했습니다. 사퇴 입장 나오고요. 바로. 그리고요. 후임 국가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습니다. 뭔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진 사퇴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지났어요. 한 30분이나 지났을까요? 바로 윤 대통령의 수용이 나왔고요. 사의 수용. 그리고 후임자를 바로 내정했습니다. 조태용 주미대사입니다. 이거는 주미대사니까 아무래도 이 미국 방문 이거를 감안한 것 같기도 합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이거 지금 무슨 모습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한미 국빈 방문 정상회담을 차질 없이 이렇게 해결해 가는 과정은 그 최전선에 있는 주미 대사를 바로 안보실 실장으로 예.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공백을 줄이는 일이라고 하고요. 조태용
지금 신임 실장 예정자는 예. 그동안에 안보실 차장도 했고 또 외교부 차관도 했거든요. 아. 또 그리고 이제 주미 대사를 하고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안보 분야 경험이 많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외교 라인의 실력과 안보실의 어떤 예. 그 경험이 있고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하셨고 예.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가장 적임자다. 예. 그리고 일선에서 지금 아마 주민 대사가 하고 있었던 일은 결국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을 때 전체 일정을 그렇겠죠. 다 저 대사가 총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럼으로 인해서 공백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안보실에 새로운 어떤 실장이 오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동안의 어떤 김성한 실장과의 갈등 관계에 있던 분들이 어떻게 그 밑을 떠받들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은 또 예. 있고 그만큼 이제 대통령께서 솔직히 얘기하는 말씀 지금 바로 조치를 쳤다는 것은 바로 사의를 수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김성한 실장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내심 불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애둘러서. 다만 예.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초등학교 동창이기도 하고 그 전에 뭐 외교의 과외교사. 예, 고문 역할 했던 분이라서 여러 가지 두루뭉실하게 했던 좀 조정해 보라고 기대했는데 너무 대통령의 일하는 방식과 안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어제 오찬을 했는데 오찬을 한다는 거는 계속 그 신뢰를 보낸다, 계속 예. 일하다 그런 사인으로 해석을 하셨잖아요. 예. 그 잘못 해석한 거로. 그러면은 헤어지는 오찬이었던 그럼요. 겁니까? 네, 그 과거에도 보면 윤 대통령이 이제 그 헤어질 때 사람이 말이죠. 예. 만날 때 잘 만나는 것보다도요. 헤어질 때 잘 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정치의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윤 대통령 후보 시절에 캠프에서 어떤 중요한 참모를 내보내고 그럴 때도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식사 자리를 갖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그 김성한 실장이 그 자진 사퇴 의사 표명을 하니까 바로 대통령이 수용하고 하는 것들은요. 어제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예의가 된 것 같다는 예, 거네요. 다 그러면 저기가 잡혀 있었던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통령실하고 김대기 비서실장은 결과적으로 좀 엉뚱한 소리를 한 셈이 돼버렸어요. 지금요 이 상황에서는요. 오늘 지금 대통령실이 굉장히 바쁘겠는데요. 지금 그리고 아마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지금 쏟아지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자. 대통령실과 관련된 이 라이브 방송 얘기하다가 지금 속보가 갑자기 들어와서 잠시 뭐 또 설명을 좀 드렸는데 다시 이 라이브 방송으로 돌아가 보죠. 여기 지금 이 달력까지 생일까지 다 이제 소개 드렸는데 김연아 전 의원님. 글쎄요. 최근 들어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 4가지가 이 라이브가 됐고요. 그리고 장관들이 발표하는 거 오늘도 있었거든요. 오늘 국무총리 발표 있었죠. 그게 또 따로 2개가 있었고 굉장히 잦습니다. 자, 앞에 제목이 도어 스태핑은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라이브 방송이 늘어났다. 글쎄요. 이거 무슨 전략일까요?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일단은 일하고 있는 정부, 일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먼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도어 스태핑을 해봤지만 기자들로부터 이제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에 답하는 형식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기자들의 질문이 정책 내용보다는 정치 현안에 대한 내용이 많았죠. 그동안 그랬습니다. 예, 만약에 도어 스태핑을 계속했으면 저는 한 올해 들어서 1월부터 3월까지 매일 주제는 뭐였냐면 이재명 대표 사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겠네요. 예, 이재명 대표가 또 민주당이 탄핵하라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예. 저는 이런 질문만 쏟아졌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이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예. 질문이 오지 않으면 얘기를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어 스태핑이 또 그 당시에 중단되기도 했고. 예. 근데 이제 대통령이 직접 정책을 설명하는 것에는 뭐 저는 약간의 장단점이 있지만 예. 우리가 보면 사실은 그 장관이 발표해도 될 일을 대통령이 발표한다. 그럼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무게감이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책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교롭게도 경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 정치 현안 이슈에 많이 매몰돼서 이 경제 이슈가 제대로 뭐 언론에서도 좀 받아들여지는 비중이라든가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좀 적은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일하고 있고 정책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
또 대국민과의 그런 식의 소통 방식을 이제 좀 옮겨가신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주환 부회장께서는 도스태핑은 멈춘 상태에서 라이브 방송이 늘어났어요. 네. 국정 관련 회의를 네. 국정을 다루는 회의를 직접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게 늘어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과거에 저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예. 그 월요일마다 라디오 방송으로 이렇게 그 대담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표하시는 내용이 있었어요. 예. 거기서 아이디어를 착안하신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이다. 이 라이브 방송까지는 좋지만 예. 어떤 이번에 방위를 통해서 한일 간의 어떤 외교적인 성과라든지 뭐 외교적인 어떤 일련의 어떤 행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궁금증이 많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거기에 대한 어떤 기자들을 통한 국민들이 직접 물을 수는 없지만은 기자들을 통한 어떤 질답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기자들도 왜 일본과의 어떤 예를 들어서 독도 문제라든지 이런 예, 분이 예. 나왔냐 안 나왔냐 그냥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왜 일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도스태핑이 있었으면 아마 질문이 많이 나왔겠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정치 현안 문제가 아니라 이거 외교 정책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은 라이브로 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오히려 국민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자들이 질문하고 답을 하실 수 있는 이러한 기자 간담회라든지 기자 회견이 꼭 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뭔가 좀 이례적으로 보이죠? 이번 3월 한 달 동안 아직 3월이 안 끝났는데 굉장히 생중계로 국정회의를 보여준 장면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좀 짚어봤는데요. 이런 가운데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도 생중계로 어떻게 보면 정부 내용을 발표를 한 거죠. 양곡법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기자회견 정식했는데요. 그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농업, 농촌, 농민의 삶과 직결된 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개정안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제2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 양곡법. 이렇게 되면 저 양곡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뭐 기정사실화된 셈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이런 모습은 양곡법에서 그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법안들이 방송법 등등등등 예고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거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는 건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김영주 전 의원님 그리고 신주호 전 의원님 두 분께 뭐 같은 질문 드릴게요. 자,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를 하고 그 처리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럼 양국법의 시작인 것 같아요. 이게 반복될 조짐이거든요. 양쪽 다 부담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사실 양곡법도 어떤 면에서 좀 다른 대안이 있을 수도 있었으면 저도 민주당 그 소속이긴 합니다만은 예. 농촌에 대한 문제를 계속 이렇게 쌀을 수매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 예. 이제는 패러다임 전환. 굉장한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그런 예. 정도의 시점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어쨌든 초기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전혀 대화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시선이었기 때문에 뭐 예. 누구 남 탓할 것은 아니지만 조금 뭐 정무수석이라는 다양한 형태로 뭐랄까 중재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모멘텀을 전혀 못 예. 만들고 평행선을 갖다 보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일방적인 대치를 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양곡법뿐만 아니라 간호법이나 방송법 줄줄이 계속 반복되고 결과적으로는 생산적인 국회 또 생산적인 정부가 되기는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다른 방식의 시행령을 고치거나 그럼 또 국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그런 것이 매우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차제 4월 달에 여야 모두가 원내대표를 새로 뽑을 때 그렇습니다. 조금 그런 모멘텀을 해서 대통령께서도 좀 초청해서 이러한 교착 상태를 좀 푸는 그런 어떤 제스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주호 전 의원께서는 이걸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까? 아니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이제 여야 간의 대치고요. 예. 국회 다수당과 대통령과의 뭐 갈등 대립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그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민주당과 예.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오락가락 행보 때문에 지금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어. 왜냐하면 이 양곡관리법 있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기재부도 반대해갖고 그때도 이걸 못했어요. 아. 그때도 이제 못한 와서 거예요. 예, 예. 이제 와서 야당이 되니까 다수 의석해갖고 이렇게 하자. 근데 예. 지금 우리가 뭐 저출산 고령화 이제 알뜰 재정 해야 되고 하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농업혁신 말살법이라고 봅니다. 예. 저는 농업혁신 말살법. 아, 이거 문재인 정부 때 예, 충분히 예. 다수 의석 갖고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때 문재인 정부 기재부도 반대하니까 못했어요. 그걸 그런데 와서 이 지금 양곡법 같은 상황이 다른 법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요, 지금 예. 이제 KBS 관련된 것, 또 KBS, MBC 사장, 이 예, 방송법입니다. 이것도 기존에 뭐 7, 8명에서 9명이 있는 이사수를 말이죠. 예. 그 민노총 그 언론노조 입김이 많이 작용하게끔 21명 정도로 그걸 확대하자. 후보 시절의 문재인 대통령의 방안하고도 다르고 또 집권 시절의 문재인 대통령의 방안하고도 다르고 이제 와서 정권이 넘어가서 이제 KBS 사장, MBC 사장에 대한 그 어떤 임명 권한이 반대편으로 넘어가니까 예. 그거 못하도록 하자. 이것도 그러니까 여당이었던 민주당과 지금 야당이 된 민주당이 오락가락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오늘 보니까요 어제 뭐 예. 최기상 의원 등 44명이요 헌법 114조 1항에 보장돼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대법원장 임명권마저도 뭐 제안하자 이런 거. 사실상 그걸 그냥 예, 예. 박탈해버리자.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 예. 뭐 11명을 해가지고 거기서 뽑힌 사람을 그냥 대통령이 큰 문제 없으면 그 존중해서 그걸 예. 임명하도록 하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몇 월이죠? 9월인가요?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한 건 또 뭐예요? 그때는 자기들은 그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와서 이제 윤 대통령이 김명수 후임을 예. 임명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또 못하게 막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 여당일 때 민주당과 야당일 때 민주당의 이런 그냥 이중잣대 때문에 다 발생한 문제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거부권 행사는 어쩔 수 없다 이 말씀인 건가요? 그렇죠. 지금요? 예. 그럼 막을 방법이 없는 거네요, 지금. 지금 보면 민주당은요, 여러 법안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 그러니까 밀어붙이려는 기세거든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거부권 행사. 그 사이에서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뭐 딱히 마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또 현실이거든요. 만만치 않은 국회 상황 계속 진행될 거다. 지금 패널 두 분 말씀 보니까 뭐 그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네요, 지금요, 상황은요. 알겠습니다. 뭐 굉장히 좀 비관적인 결론으로 갑자기 빠져버렸네요, 지금요.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는데요. 앞서서 예고해드렸죠. 의사 부족 현상과 관련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죠. 진료 현장, 의료 현장에서 보는 그 상황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15분, 20분이 넘어가면 열성경련 때문에 뇌 손상이 올 수도 있고요. 30분이 넘어가면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전국적으로 서울 시내 포함해서 이게 과연 그 중한 아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단 한 도시라도 있을까?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희귀 질환이 많기 때문에요. 문헌도 다 찾아봐야 되고 다른 사례들도 다시 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만한 인력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치료 결정에 있어서 실수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 주제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의대 입시는 광풍이죠. 그렇습니다. 뭐 20대마다 의대 얘기 엄청나게 나오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대에 진학하고 관심 있는데 응급실엔 의사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겁니다. 자, 화면으로 정리해드리죠. 구체적인 사례 사파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이게 보도가 됐는데요. 대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구에서 한 여학생, 10대 여학생이 건물 추락을 했어요. 건물에서. 그러니까 부상을 당연히 입었겠죠. 중상입니다. 그런데요, 빨리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차에 탔습니다. 그런데 2시간 동안 병원을 돌았습니다. 받아주는 응급실을 못 찾은 겁니다. 결국은 사망을 했는데 응급실의 얘기는 전문의가 없어요. 응급실에. 지금 수술하거나 이 환자를 볼 의사가 없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응급대원들이 구급대원들이 급한 환자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찾는데 응급 환자가 너무 많아서 응급실 꽉 찼어요. 응급실 붐비고요. 의사 없습니다. 이겁니다, 지금요. 다음이요. 다음 하나 또 다음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입니다. 광주 거주 50대 암 환자입니다. 그럼 굉장히 중증을 앓고 계신 분이잖아요. 이런 분은 신속히 뭔가 조치가 되는데 약 4시간 만에 광주와 주변 병원을 응급실 찾아 헤맨 겁니다. 광주에서 쓰러진 환자가 있는데요. 응급실 찾다 결국 충남까지 갔습니다. 원래 치료를 받았던 병원이라고 합니다. 암투병 환자 의식을 잃었어요. 잃었는데도 응급실 갈 데가 없었습니다. 4시간 만에 여긴 다행히 목숨을 잃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너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지금 실제 사례입니다.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얼마 전 사실 이 의사 부족 현상이 이런 응급실도 있지만요. 무슨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그러니까 큰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 부족하다는 얘기 하루 이틀이 아니었거든요. 이와 관련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관련 영상도 있습니다. 묶었습니다. 보시죠. 여러분들 나중에 좀 상담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 우리 출생률이 떨어졌을 때들이 조금 더 어떤 공공정책에서 더 보강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커 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의료계와 이렇게 좀 힘을 합쳐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 훨씬 이전부터 있었고요. 그 기자분들 궁금하신 사항, 저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오늘 한없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청, 기재부, 법원, 그리고 일부 극성스러운 보호자들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더 이상은 아이들 건강을 돌봐주지 못하게 되어서 한없이 미안하다라는 작별 인사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자, 의사가 부족하다. 물론 진료 과목에 따라서 의사가 너무 많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사람들의 목숨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 진료 과목은 의사가 부족하다라고 얘기 나온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정권과도 상관이 없이 계속 과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해법을 좀 정리해 봤어요. 해법은 아이디어처럼 참 많이 나왔어요. 일단 정치권에서 나온 건 이런 겁니다. 의대 증원, 그러니까 정원을 늘리자는 얘기. 그리고 아예 공공의대는요, 진료 과목을 좀 제한하는 거예요. 거기 졸업하신 분은 그쪽 과목, 예를 들어서 외과, 소아과에 종사하세요. 이런 공공의대를 만드는 문제 얘기가 나왔는데 실현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의사협회가 주장하죠. 의료 수가를 좀 올려달라는 거, 현실화인데 올려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진료하고서 뭐 돈 10,000원 받는다, 어떤 뭐 환자 한 명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거 좀 높여달라. 이건 돈 문제가 또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정부 차원에서는요, 응급실 상황판을 마련해서 전국의 응급실을 현황을 볼 수 있어서 여유가 있는 곳과 붐비는 곳을 좀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주자. 그리고 뭐 당번 병원제, 지역별 이송 지침 마련 등등등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지금.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요. 김연아 전 의원님, 뭐 국회 경험도 있으시니까는요, 응급실 뺑뺑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오죽하면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특히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등등등은 의사 전공의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큰일 났다 그래요. 이거 속수무책상인데 이거 어떤 해법, 현실적인 해법 뭐가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인구 구조의 변화죠. 예. 저출생이다 보니까 예. 소아과가 줄어들고 산과도 줄어들어서 예전엔 산부인과라고 했는데 예. 요즘은 이제 부인과로는 그나마 고령화 여성들에 예, 대한 예. 여러 가지 질병이 있다 보니까 늘어나는데 산과가 없어서 지방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 병원이 없다라고 얘기도 하고 예. 있습니다.
오래된 얘기고요. 저는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뭐 인구 구조와 상관없는 굉장히 중증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도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외과 의사 같은 경우에도 그 얘기가 계속 있었죠. 예. 의료 수가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외과 수술 같은 경우에는 뭐 로봇 수술이라든가 첨단 기기를 들여와서 사실은 지금 병원이 어느 정도 수익 구조를 맞춰가는 데는 많은 사람들을 환자를 보는 것, 박리담회와 같은 많은 환자를 보는 방법. 두 번째는 비급여 치료나 시술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보전하는 방법이죠. 건강보험 지원이 안 되는 수술. 예, 근데 이제 외과도 한데 굉장히 그 수술에 대한 위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외과 수술에는 여러 가지 의료 장비를 통해서 좀 그것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는데 예. 지금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의료 수가 자체는 30년 동안 동결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동남아 국가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나마 딱 하나 비급여가 있었는데 소아 아이들의 예방 접종이 예방 접종이 비급여로 됐다가 요번에 이게 국가 필수 예방 접종 사업에 편입이 된 거예요. 건강보험 적용 안으로 들어온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참다 못해. 아까 그 모습이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예, 저는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이 그러면 되고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많은 쪽에서 의대 정원 증설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의대 정원 증설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전문의로 가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가 의대만 전공을 하고 다른 것들의 전공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대만 나온 사람과 전문의 수련을 거쳐서 전문의를 딴 사람의 수익이 예. 알고 봤더니 이런 소아과나 이런 경우에는 더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무수한 주 80시간을 일한다는 전공의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렇게 어렵게 일을 해도 경제적으로 보상받지 못하고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없다 보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느 하나의 합법으로 할 수가 없는데 예. 지금쯤은 진료 수가에 대해서 수가. 국가가 좀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결국 문재인 케어에서는 비급여까지 건보로 끌어올려고 하다 사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예. 또 뭐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라든가 MRI 검사를 해서 또 지금 그것도 중단된 상태인데 이걸 자꾸만 뭐든지 다 의료 보험 안에 끌어올려는 방법을 좀 넘어서 예.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에 대해서 건강을 관리하고 병원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줄일 수 있는 건강 활동을 지원하면서 예. 저는 의료 수가 자체를 조금 높여주게 되면 의사들이 그러면 이건 건강보험 또 적자 문제와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의료 수가를 올려주게 되고 예. 그러니까 의료 수가를 올려주는 것과 예. 병원이 조금 더 자율적으로 자기가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같이 주는 거죠. 요금을 그러니까 진료비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좀 상당히 자율권을 어느 정도 준다. 그런 거죠. 지금 뭐 대학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음. 등록금이 장기간 동안 동결되면서 사실 수업의 질 같은 것들이 많이 저하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연금 개혁 하신다고 하시는데 예. 참 어려운 문제지만 아니 대한민국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앰뷸런스 안에서 200시간이 넘게 지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국민들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시겠어요. 그래서 저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보다는 저는 국민들이 조금씩 비용 부담을 내는 것 대신 저소득층에 대한 예. 의료비 지원은 다른 쪽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료 수가 부분은 또 뭐라 그럴까요? 뭐 잠재적 환자라 그럴까요? 국민들의 어떤 또 경제, 그러니까 동의상 뭐 또 이런 게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여론 수렴도 그동안 얘기 나왔지만 참 해결이 안 되고 뭐가 결정이 안 된 상황이었어요. 설주환 부위원장께는요 좀 집중을 해서 네.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이것도 참 정치권 중심으로 많이 나왔어요. 근데 네.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 왜 안 됩니까 이거? 일단은 이 의사협회라든지 그다음에 예. 의대 학생들이 일단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한다고요? 네, 반대하는데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 2년 전이었어요. 그때 의사들 파업하고 그랬거든요.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증설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예. 2020년도에 뭐가 화두가 있었냐면 2년 후, 그러니까 2022년도부터 의대 정원 400명을 증원하겠다는 거예요. 400명을 늘리겠다. 네, 근데 그때도 이제 그 중에 400명도 300명은 공공의대로 하고 100명은 또 다른 연구 분야로 예. 하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도 파업을 했었었죠. 그때도 그 기억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일단은 뭐 이것이 의사들의 이기주의다 이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의대 증원 지금 의대 증원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다들 공감대가 있지만은 이런 부분 건드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추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의대 정원은 400명이 아니라 지금 1,000명 정도는 증원을 해야 한다는 게 지금 현실적인 요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현실적인 요구까지 다 미칠 수는 없겠지만은 예. 어느 정도 증원이 필요하고 특히나 가장 문제는 아까 그 김연아 의원께서 잘 짚어주셨지만은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피과 이런 부분에 대한 의료 수가 인상은 필수적이라고 보이고요.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본다면 예. 소송 체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의료 소송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최근에는 위중한 수술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들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있어서 책임은 결국 의사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사들은 오히려 기피하게 되고 이런 예. 수술을 안 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조인으로서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계에서 이런 소송 체계, 의료 소송 체계에 어떤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길에 가시면 높은 빌딩에 보시면 참 의원이 많아요. 이른바 인기라고 꼽히는 그 진료 과목의 의원은 거의 막 층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에 가서 보면 지금 소개해줬지만 응급실에 의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위중한 수술을 집도해야 될 의사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 같아요. 그동안 많은 정부에서 이걸 해결해보자 했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고 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든 뭐가 마련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해법이. 자, 이번 주제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다음 이슈는 야당과 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보시죠. 자, 이번 주제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재명까지 못 가고 제자리 걸음인 까닭은 이재명까지 뭐가 못 간다는 걸까요? 제자리랍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요. 자, 그럼요. 우선 관련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김용이 유동규 통해서 대표님 대선 자금 20억 요청했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사실인가요? 사실같이 보입니까? 2021년... 그런 질문은 조금 일방적 주장을 그렇게 자꾸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김용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남욱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판단할 일이지 저한테 그렇게 자꾸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시는 건 좀 지나치지 않나요? 그 2021년 초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실적으로 나왔습니다. 늘 하던 거짓말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되고, 그러니까 그동안 대국민 이제 사기극 중에 하나가 나는 시장실에다가 CCTV를 뒀다. 그게 사실은 가짜 CCTV거든요. 그러니까 CCTV 모양만 있지 실제로 이제 CCTV가 전혀 기능을 하지 않는 그런 CCTV입니다. 오늘 그쪽에서는 거기에 음성까지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니, 전혀 뭐 음성이고 뭐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시장실에 있는 CCTV는 기능을 할 수 없는 달려있기만 한 CCTV였고요.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시장님 안 불편하시겠냐 한번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정지상이 저거 안 된다, 작동 안 한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시장실 오전에 김용 씨가 진술 실질성 문제 삼았는데 입장 변화 없으시죠?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실 게 없으실까요? 이른바 대장동 의혹, 위례 의혹 관련된 관계자 다 나왔네요, 지금 화면에. 자, 오늘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정진상 전 실장 오늘 공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판에 출석해서 모습을 좀 있었고 그다음에 변호인 증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군요. 오늘 공판에서 공소 사실 전체를 무죄로 본다. 부인한 거예요. 전면 부인입니다. 그리고 정진상은 유동규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이것도 부인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다 부인을 하고 있어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 이것도 부인했어요. 이른바 여기서 428억 얘기가 나옵니다. 다 부인한 거예요. 전면 부인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428억 원 약정설. 여기에 무슨 천화동인 화천대유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배당을 받기로 했다 이건데 여기 유동규 대통령 만들 자금이다.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표나 이동규 대표 측에서는 돈 주인은 유동규다. 부인입니다. 그다음에 어제 나왔죠? 남욱 씨.
20억 원 전달 얘기를 꺼냈어요. 20억 원 경선 자금에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었다. 그 뭐 그런 걸 전달한다 이런 얘기인데 대선 경선 자금 명목이었다. 그러나 일방적 주장이다. 이렇게 또 부인합니다. 다 부인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네. 그러니까 지금요 유동규, 남욱 두 인물은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계속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나 관계자인 김용, 정진상은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다음 단계인 검찰은 지금 그 다음 단계인 이재명 대표까지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그냥 끊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무죽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이거는? 뭐 크게 보면은 이제 제일 크게는 김만배 씨가 입을 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예. 있겠죠. 428억의 근거 계산 추계에는 사실 어쨌든 남욱과 김만배를 통해서 들었다는 말에 대한 예. 서로 간의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거는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지금 정진상, 김용 개인은 428억의 주인이 아니고 또 실제로 검찰이 쫓고 있는 428억 자체는 돈이 갔다면 유동규 표현에 의하면 정진상, 김용까지는 간 것처럼 보이지만 예. 이재명 대표한테 간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미스매칭이 있는 거죠. 방금 전진상 변호인도 보면 결국 428억을 전진상이 받았다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검찰 입장도 결과적으로는 무리하게 이재명 대표가 428을 약정했다, 받았다는 주장하기에는 물증을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검찰로서도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다른 물증들, 즉 김용이나 정진상에 대한 다른 어떤 증거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이재명의 목숨을 거는 그런 검찰 스스로의 어떤 자기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돌고 도는데 예컨대 오늘도 뭐 현대백화점 백으로 했다든지 신세계백화점 예. 백으로 돈을 전달했다. 전달한 것은 있어 보입니다만은 그것이 이재명까지 갔다는 데 대해서는 예. 못하고 있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남욱이 준 20억도 결국 428억하고는 별도예요. 그건 또 별도로 좀 설명이 되고 그러니까 있죠? 이게 사실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전체의 얼개를 찾아서 완전히 이재명 대표를 포위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검찰 스스로가 일정한 선을 끊고 포기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수사를 지켜보다가 아니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고 언제까지 뭐가 좀 확실하게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무슨 연결점이라는 게 언제 나오는 겁니까?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이 많거든요. 다 화면으로 좀 하나 좀 보시죠. 자, 지금 굉장히 길어져요. 의혹은 굉장히 짙게 지게 됐는데 뭔가 매듭이 지어지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럴까? 일단 뭐 이게 설명이 됐는데 검찰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뭔가를 입증을 못하는 걸까? 아니면 김용, 정진상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그 앞에서 딱 방패막이처럼 딱 끊고 있는 건가? 아니면요 유동규, 남욱 말이 바뀌는 것 때문인 건가?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러는 건지. 신조 전 의원님, 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 이제 김용, 정진상이 이제 강력하게 이제 부정하고 있는 게 크겠죠. 예. 그런데 이게 보자고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는 그 428억 원의 주인이 유동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럼 뭐 김만배 씨를 비롯해서 화천대유 일당은 유동규의 농간에 당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욱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누굴 보고 돈을 줬겠습니까? 유동규를 보고 돈을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상식적으로 보죠. 예, 상식적으로 보면 가장 핵심 포인트가 그거예요. 이재명 대표 쪽 논리가 이게 궁색한 게 그 김만배 일당이 유동규를 보고 돈을 줬어야지 그게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동규가 무슨 무슨 유력 정치인도 아니고 예. 당시에 그 성남 도계공의 일개 본부장이었는데 유동규의 미래에 그 사람들이 저렇게 큰 액수를 투자한다? 예. 그건 남욱 씨가 얘기해. 우리가 그럼 유동규 보고 준 건 아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유동규 보고 준 거다. 428억 원의 주인은 유동규다. 그거를 그렇게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그거 그럴듯하네 이렇게 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검찰도 아무래도 그런 심정이나 그런 판단을 하고 수사가 진행되는데 결정적으로 지금 뭐가 안 나오고 뭐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치권도 그렇고 정치 밖에서 계속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이건 뭐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고 수사 중이니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 합니다. 이 주제요. 사실 뭐 지금으로서는 딱히 답도 없습니다, 지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주제 좀 정리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보시죠. 자, 제목부터 좀 보죠. 사과 반복 김재원의 홍준표 황교안 냉비난. 왜 그런가? 요건 아시겠는데 요 밑에는 새로 나왔어요, 지금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는 거죠. 자, 그럼요. 우선 이 김재원 최고위원 관련된 내용 화면으로 하나 좀 정리해 드리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뭔가 사과. 이거 2번 반복했어요. 앞서서 목사님 원하는 것 관철시키겠다. 여기서 목사님은 정광훈 목사를 말하죠. 근데 이후에 모든 발언 죄송. 여기서 뭐 5.18 뭐 관련된 얘기도 나왔어요. 그리고요. 며칠 전이죠. 정광훈 목사가 우파 천하통일했다. 뭐 등등등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귀국했죠. 이후 여야 막론 깊이 반성. 또 사과. 이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요. 이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압니까? 전라도는 영원히 10%예요. 영원히 1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반대입니다. 전라도에 대해서 립서비스 하려고 한 거지. 뭐 표 들려면 뭐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 것 아닙니까? 정광훈 목사께서 또 우파 진영을 전부 이 천하 통일을 해서 요즘은 그나마 아무리 우파 진영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그런 활동 무대가 되어서 그나마 우리 쪽도 사람은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합니다. 대표님, 오늘 새벽에 김재원 수석 최고 입국했는데요. 제명이나 이런 요구 계속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내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당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다루는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설주원 부위원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과했어요. 2차례 사과. 근데 사과했는데 사실은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네. 최고위원 중에서 1등으로 당선됐거든요. 그렇다면 여권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받아요. 네. 그래서 저 말이 단순히 그냥 일개 개인의 의견일까? 물론 개인의 의견이라는 뭐 지적과 평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의문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단순히 개인의 의견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본인이 지금 위치해 있는 지위라든지 그다음에 반복되는 이러한 계속된 어찌 보면 일관성이 있는 언급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참 이게 김재원 최고가 저도 방송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뵙고 이렇게 인사해 보면 참 제 위트도 있으시고 참 이렇게 말씀도 참 젠틀하시게 하시는데 또 이렇게 나가서 하시는 말씀은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청구서를 받은 느낌이라고나 해야 될까? 근데 제가 3.1절 날 우연히 광화문에서 제가 그 방송을 마치고 나오는데 그때 정광훈 목사 그 집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들려오는 게 뭐였었냐면 김재원을 밀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당시에 제가 그걸 똑똑히 제 귀로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누구는 안 된다, 다른 뭐 최고위원 후보를 이렇게 거론하면서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게 투표 결과에 의외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저는 김재원 왜 김재원? 근데 그 당시에 정광훈 목사 집회에 김재원 최고가 당시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 직후에 우리가 아까 표에서도 봤지만은 직후에 뭐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 그대로 다 하도록 열심히 하겠다. 그다음에 또 언론에서 문제되니까 반성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번에 미국과 최고회의를 빠져가면서까지 최고회의에 빠져가면서 미국에 가서 우파 천하통일을 했다. 이렇게 오히려 저 본인 진영의 어떤 캐파를 줄이는 그리고 본인 진영의 어떤 중도 확장을 막아버리는 저는 이러한 김재원 최고의 어떤 언급이 뭐 본인이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신조인지 아니면 어떤 기회적인 발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찌되었건 간에 국민의힘 진영에는 좋은 소식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가운데요. 다음 화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등장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엄청난 이게 뭐 혹평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준석 사태 때는 모질게 윤리위 가동하더니 지금 그 이상으로 실언 망언한 이번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내가 한번 지켜본다. 이렇게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당대표가 카리스마가 없고 미지근한 자세로 천방지축 행동 방치하면 기강 무너지고 지지율 폭락한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징계하라는 소리잖아요, 지금요. 이게 하나가 있고요. 다음은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황교안 전 대표도 또 한 소리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발언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 사실 무근이고요. 예. 뭐 정광훈 목사님의 지지자들은 오히려 떠나가고 있다고 나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야외 집회를 그래도 그 우파 진영에서 많이 할 수 있는 토대를 전광훈 목사가 놓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런데 이제 뭐 정광훈 목사의 행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예. 네, 근데 이런 말 자체가 우리 우파를 분열시키는 발언입니다. 아하. 김연아 전 의원님, 황교안 전 대표는 정광훈 목사하고 가까운 사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굉장히 뭐라고 그러는데 일단 왜 그런 겁니까? 뭐 일단 누구를 지지했던 간에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지금 예. 김재원 최고의 발언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저는 뭐 충분히 부적절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나 이제 본인들에게 많이 지지를 해줬던 분들에게 찾아가서 그 공간에서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예. 저 앞에 어떤 단어와 또 질문이 있었는지는 좀 살펴볼 만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뭐 아주 다 다른 걸 저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음부터는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은 있는데요. 이제 이 김재원 의원을 비판하는 홍준표 시장과 예. 황교안 전 대표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다 모두 김재원 지금 최고와 정광훈 목사와 어떻게든 관계가 얽혀 있는 관계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첫째, 이제 홍준표 시장은 아마 대구시장 출마하실 때 김재원 최고도 대구시장에 출마하시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구 기반의 상주의 국회의원이시기도 하셨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잘 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또 본인과 그런 정치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정치적으로 약간 좀 뭐가 있군요. 네, 예. 견제하신다고 생각도 잠깐 됩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그 김재원 최고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발언에 대해서 뭐 부적절성을 지적하시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이제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는 정광훈 목사가 처음에 야외에서 이제 대규모 집회를 할 때 황교안 대표가 거기에 많이 참석하셨었고 또 정광훈 목사를 그렇습니다. 지지하는 분들에게서 또 황교안 대표도 많은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황교안 대표가 거기서부터 좀 분리되어 나오고 오히려 그 자리를 지금 김재원 최고가 들어가 있는 모습처럼 해석이 더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건 뭡니까? 무슨 감정입니까? 이거는? 하여튼 두 분은 조금 더 뭐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갖고 얘기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귀국했어요. 김재원 최고위원. 그리고 입장 내부 지금 아직까지 어떤 얘기가 추가적으로 없습니다.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뭐 상황은 좀 이렇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주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시죠.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문재인 밉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조국이 내놓은 답변. 뭐라고 답변했는지 여기 제목에는 안 담겨 있네요, 지금요. 자, 그럼요. 이게 조국 전 장관이 최근에 책을 냈잖아요. 그리고 북 콘서트를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질문이라 그래요. 그럼 그 장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밉지 않습니까? 아주 어려운 질문 하셨네요. 예. 개인적으로 밉지 않느냐, 서운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문 대통령님을 모셨던 수석 보좌관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웃으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신지호 전 의원님이 서운하지 않냐. 그러니까 뭐 밉지 않냐는 그런 취지잖아요. 밉지 않냐, 서운하지 않냐는 취지인데 답을 하지 않겠다. 근데 두 차례 똑같은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두 차례 다 답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정부에서 수석을 했기 때문에 답하는 거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피해갔어요. 이거 무슨 뜻으로 읽으셨습니까? 서운하다는 얘기죠. 서운하답니까? 네. 그 얘기를 저렇게 이제 간접화법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도 뭐 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서운함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왜 서운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자신이 모질게 그 검찰 수사를 아주 부당하게 거의 뭐 본인도 뭐 멸문지화 수준으로 그렇게 그 수사를 받았는데 좀 나몰라라 한 거 아니냐? 당시 수사할 때 대통령은 뭐 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근데 지금 뭐 표정이나 어투로 봐서는 서운하다는 얘기를 차마 본인 입으로 서운하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답을 안 하겠다.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설주환 부위원장께서는 저 답을 안 하겠다. 이거 어떤 뜻으로 들으셨습니까? 아마 만감 교차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예전에 조국 교수에게 아마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런 내용이 질문을 했었던 거예요. 누군가 당시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로 돌아간다면 지금의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을 알고 있었다면 본인은 정말 그때는 그럼 고사했을 것이다. 다시 그때처럼 돌아간다고 한다면 다시 그때와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후회한다는 뜻입니까? 그럼요. 그럼? 후회하죠. 이렇게까지 자기 가족들이 고통을 겪을 줄을 몰랐다라는 것을 그렇다고 한다면 뭐 문재인 본인의 임명권자에 대해서 뭐 이거 서운함, 개인적인 서운함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당시에도 이 부분 임명권자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줄 필요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많은 지지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정권을 어찌 보면 넘겨준 걸 보고 특히나 어찌 보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검찰총장이라고 표현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러네요. 그 당시에 우리 검찰총장이라고 그랬어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했던 윤석열 현 대통령에게 어떠한 정권을 넘겨준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애증이 많이 남아있다고 좀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저는 조국 교수도 아마 같은 심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렇지만은 또 그렇다고 원망할 수만은 없는 서운하지만 서운하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 이겁니까?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는 또 존경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신경을 표현한 내용이 아닌가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준비된 영상은 좀 시간이 꽤 지난 거예요. 뭐 한 몇 년 지난 영상인데 조국 전 장관 관련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법무부 장관의 조국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임용되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임명장 조국 국무위원회가 5월 5일 대통령 문재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 됐어요. 마음의 빚. 조국 전 장관한테 갖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근데 조국 전 장관이 아까 약간 서운하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다는데 만약에 서운하다는 걸 전제로 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그 마음의 빚, 그 빚을 왜 안 갚았는가?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도 조금 조국 전 장관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서 답변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서운하다. 그렇지만 그 배경은 나한테도 있고 자식을 잘못 키운 부모로서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어떻게 서운하다 말할 수 있겠는가. 근데 조국 전 장관이 자식과 관련해서 무슨 본인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제일 서운한 이유는 이제 그 결국 자기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자기 아이가 그렇게 된 부분이 가장 본인이 어떻게 된 것은 예. 사실은 당할 수 있지만 거기서 오는 서운함이 있다면 사실은 뭐 오히려 인간적으로 왜 안 서운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서운함의 배경에는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내가 교육을 잘못 시킨 부분도 있고 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뭐 과거 지사는 지나간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렇게 답하는 것이 마치 지금 신재원 말씀처럼 결국에는 서운한데 내가 말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렇게 되면 서운하니까 얘기 안 하는 것 네. 같단 말이에요. 네. 어떤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상황 같으면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전국적인 부콘센트를 합니까? 오히려 공정이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 장관에 대한 서운함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젊은이들의 예. 마음의 상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예. 김연아 저님께는 요 화면 하나 좀 보고 소개해드리고 질문 드릴게요. 이것도 매년 지난 거예요. 지금 보면은 2019년 8월 3일이에요. 당시에 이제 한참 조국 전 장관 무슨 얘기 나오고 막 이럴 때인데 본인 SNS상에 이런 걸 올렸어요. 술 먹었다고. 자, 오랜만에 동문 선후배들 만나서 소주 한잔 했는데 뭐 고향은 언제나 원초적인 힘을 준다. 근데 이 소주 좀 보세요. 요 시점에. 대선 소주예요. 대선 소주. 진로 딱 좋은 데이. 대선 진로 딱 좋은 데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당시에 화제가 됐었거든요. 이게 소주를 먹어도 왜 대선이라고 써 있는 소주를 먹느냐? 물론 이게 상표 이름이긴 하지만요. 김연아 의원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조국 전 장관 지금 북콘서트 하면서 광주에서 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중에 있고 본인은 의혹이라고 했지만 지금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근데 국민들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사과했나요? 저는 사과 안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부끄러움이 없으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하고의 미안한 마음, 뭐 그거는 두 분 간의 관계죠. 국민들이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확대를 해석했을 때 저는 조국 장관은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사과하셔야 돼요. 네, 저희가 일선에서 보면 민주당 지지자였다가 조국 사태 이후로 민주당에 등을 돌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뺏기는데 저는 조국 장관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국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이 있다고까지 한 얘기의 기록이 있는데 예. 본인한테 이게 여러 번 질문이 들어오는데 아니요. 오히려 제가 죄송하죠. 대통령한테.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좀 의리도 있고 멋있는 사람인데 아니 답을 안 그것도 하겠다.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말을 안 하겠다. 근데 그것도 서운한 게 없어서 말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뒤끝 있는 발언입니까? 서운함은 있지만 내가 말로 하지 않겠다라는 굉장히 뒤끝이 느껴지는 술은 뒤끝 없는 술을 드시면서 굉장히 다른 행동은 뒤끝이 있으시네요. 아까 소주? 예, 알겠습니다. 거기 또 빗대셨네. 김영주 전 의원께 한 시간이 한 50초 남았는데요. 북콘서트 지금 계속 하거든요. 특히 광주 방문해서. 이거 혹시 정치적 어떤 재기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걸까?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글쎄요. 우리가 상상력으로 얘기해 본다면 이재명 리스크가 극한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근데 당내 김남국 의원이라든지 처음처럼 멤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액션, 두 번째 옵션은 결과적으로 조국 전 장관과의 관계 복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이나 구체적인 어떤 활동에 제약은 있을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전국적인 북콘서트를 한다는 것은 자기 지지 기반은 계속 갖고 가겠다. 그런 의혹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루지는 않았지만 저 북콘서트에 딸과 함께 또 등장하고 그랬다 그러죠. 뭐 그런 것도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